여기에서는 이제 그 우리가 뭐 순이 삼촌이라고 하는 작품이 그 중편 소설인데요. 어쨌든 뭐 작품은 그 직접 읽어보시는 게 그 좋죠. 뭐 시 같은 경우는 좀 짧아가지고 읽기가 용이할 텐데 뭐 소설 같은 경우는 분량이 좀 긴 게 많긴 한데 나중에라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뭐 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데 저는 이제 어떤 관점에서 접근했냐면은 그 순이 삼촌에 보면은 좀 언어가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역어. 여러 종류의 이제 지역어들이 나오는데요. 뭐 소설적 배경은 뭐 이런 겁니다. 서울에서 이제 대기업의 뭐 일종의 이제 그 간부급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화자인 납니다. 그러니까 고향은 제주인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뭐 서울의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에 아마 뭐 부장 정도로 그 일하고 있는 40대의 남성이 그 화자예요. 40대 중견. 그러니까 40대 대기업 부장. 요게 이제 화자인 나루돼 있고요. 서울에 올라가지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는데 고향이 이 남자는 이제 제주죠. 결혼하게 되는데 그 아내는 의상실을 하고 있습니다. 의상실. 뭐 아내도 이제 대졸자고요. 아내는 서울 분입니다. 서울. 그러니까 제주 남자하고 이제 서울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 일종의 이제 그 중산층으로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아이가 있습니다. 둘 사이에. 근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은 뭐 초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돌봄이 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는 의상실을 하고 아빠는 이제 회사에 나가다 보니까 돌봄이 필요해가지고 그 일종의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집안 살림을 도와주는 뭐 과거에는 뭐 가정부라고도 하고 뭐 50년대는 식모 뭐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 일종의 이제 돌봄 그 가정부를 이제 구하려고 그러는데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살림도 좀 해주시고 어쨌든 아이도 돌봐주시고 뭐 이럴 분을 찾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주도에 이제 그 제주도에 고향에 혹시 보니까 거기에 이제 순이 삼촌이 혼자 살고 있어요. 딸내미는 시집을 갔고 순이 삼촌은 이제 50대입니다. 50대 중반 정도 되는데요. 제주도에서는 그 또 친하지 않다고 해도 이웃 어른들을 갖다 다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성별이 보통 육지에서는 남자들만 삼촌이라고 부르는데 제주도는 여자건 남자건 그 아는 분들을 갖다 다 삼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주도 처음에는 저도 대학 때 순이 삼촌 읽을 때 남자인 줄 알았어요. 순이 삼촌이. 근데 이름은 순이 여자 이름인데 삼촌 또 남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인 줄 알았는데 그냥 제주도에서는 그냥 그 삼촌뻘에 그 아는 분들을 갖다가 다 여자건 남자건 삼촌 이렇게 부르기 되기 때문에 그 모르는 사람도 다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모르는 사람도.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주도에서 심포지엄이 있어가지고 너무 늦어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가지고 그 택시 운전수한테 그 심포지엄이 있는 장소가 서귀포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막 가는데 택시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긴 했는데 글로 가주세요 했는데 그때 당시에 내비게이터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그분이 막 운전을 하다가 어느 길에서 멈춰가지고 창문을 열더니 삼촌 거기가 어딨지 하면은 또 이분이 어디야 해가지고 막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택시가 길을 못 찾는데 그냥 창문을 열고 무조건 삼촌 거기가 어디지 해가지고 막 달려가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냥 다 삼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삼촌. 그래서 이제 순이 삼촌인데요. 제주도에 그 순이 삼촌이 그 혼자서 그 살고 있고 딸도 뭐 시집을 가가지고 뭐 적적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나서 이 나가 제주도의 친척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순이 삼촌이 한 1년 정도만 서울에 올라오셔서 우리 그 살림도 좀 도와주시고 좀 아이도 좀 돌봐주실 수 있느냐 했더니 순이 삼촌이 알겠다고 해가지고 서울로 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 나가 처음에 그 결혼을 그 했을 때 이제 서울 여자이고 자기가 제주 출신 남자인데 그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그 지역에서 그 살다가 서울로 오신 분들 가운데 표준어를 굉장히 빨리 서울말을 굉장히 빨리 배우는 지역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서울에서 제주말을 쓰면은 제주말 자체가 아예 그 알아듣지를 못하는 데다가 또 한편에서 보면은 그 1941년생이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했을 때는 1960년대가 되지 않습니까? 1960년대만 하더라도 제주 4.3과 관련된 기억이 워낙 그 현실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육지에서도 제주하면 아 빨갱이 섬 뭐 이런 식의 어떤 차별적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사람들은 서울에 올라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은 서울 표준어를 배웁니다. 서울말을.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 때 그 제주 출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서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뭐 말이 제주말을 뭐 아예 안 쓰니까. 근데 전화할 때 보니까 제주말로 막 전화를 하는데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육지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을. 그래서 요 그 40대 대기업 부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소설의 화자인 이 나도 사실은 그 서울에 와서 서울 중산층의 여성하고 결혼을 해서 중산층적 삶을 살고 있긴 하지만은 그런 삶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출신이 제주도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감추고 있고 뭐 아내는 알긴 압니다만 다른 회사 사람들한테는 감추고 있고 그리고 말 같은 경우도 대학 시절부터 서울말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애써서 제주말 자체를 전혀 안 쓰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주도에서 순이 삼촌이 뭐 일종의 집안 살림을 돌봐주기 위해서 이제 올라오셨는데 이 순이 삼촌은 제주말만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말을 몰라요.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서울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은 그 서울말의 어떤 그 인터네이션, 그다음에 어조, 뉘앙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오해를 해요. 오해를. 자격지심도 있고. 그리고 순이 삼촌이 제주말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화자인 나의 아내는 알아듣질 못해요. 제주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말하고 서울말이 소통이 그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나가 회사에 갔다 오면은 막 그 순이 삼촌이 막 자기 방에 들어가서 막 울고 있어요. 얼굴 표정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말로 하는 거죠. 이 화자인 나가 삼촌 뭐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아 낮에 그 구멍가게 가가지고 뭐 이렇게 식료품을 좀 사러 가는데 그 가게 주인이 하는 말이 그 저 집에 살고 있는 식모는 밥만 많이 축내는 식모다 뭐 이런 그 험담을 갖다가 들었다고 내가 억울해서 정말 살 수가 없다 내가 그렇게 밥을 많이 먹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삼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뭐 소문이 그렇게 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그 부인하고 네 아내하고 이 쌀독에 쌀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쌀을 사야 내일 밥을 할 수가 있어 가지고 쌀독에 쌀이 다 떨어졌다 그랬더니 네 아내가 나한테 벌써 떨어졌어요 하면서 이제 서울말로 하는데 그 서울말의 그 어조라고 하는 게 모르겠어요. 전 서울에서만 커서 잘 모르겠는데 지역에서 있다가 서울에서 서울말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서울말이 되게 얄밉게 들린다고도 합니다. 서울말이 진짜 그런지 모르겠어요. 되게 얄밉게 들려가지고 어머 벌써 쌀독에 쌀이 다 떨어졌어요? 뭐 이 말을 그냥 한 건데 그냥 평범한 말로 한 거예요. 근데 순이 삼촌은 그걸 어떻게 들었냐면은 순이 삼촌이 그렇게 밥을 갖다가 매일매일 많이 먹으니까 우리 집에 쌀독이 완전히 동난 거 아니냐 좀 아껴서 먹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왜 이렇게 많이 드시느냐 이렇게 질책하는 걸로 오인을 한 거예요. 오해를. 그래가지고 삼촌이 자기 방에서 막 표정이 너무 어두워져 가지고 울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날부터는 밥을 갖다가 쌀을 그 아끼기 위해서 뭐 이를테면은 쌀이 많이 소모된다 여기에 강박관념이 생겨가지고 누룽지가 안 생기게 그 다음에 진밥도 안 생기게 꼬들밥을 만들기 위해서 막 거의 신경 과민인 그 상태로 매일매일 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 나는 솔직히 그 꼬들밥을 잘 먹기 싫어하고 자기는 보통 진밥을 먹어야 되는데 삼촌이 쌀을 아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맨날 누룽지도 안 생기게 만들고 질게도 안 하고 정확하게 꼬들꼬들한 밥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한테 맨날 먹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식재료 같은 거 간식 같은 걸 이제 사가지고 먹을 때도 가족들이 한 자리에 이제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데도 나는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식충이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막 음식도
막 이렇게 고기 요리를 이렇게 불고기 같은 걸 해도 젓가락을 안 대고 안 먹고. 근데 이제 조카 입장에서는 삼촌 좀 드세요 뭐 이렇게 해도 아니야 나는 배불러 하면서 계속 이제 그 집안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한테 아니 제주도에서 그 삼촌이 올라오셔가지고 우리 뭐 살림도 봐주시고 뭐 이렇게 그 아이도 돌봐주시는 건 너무나 고마운 일인데 근데 나는 삼촌이 하는 말을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 삼촌이 뭐라고 하면서 막 우시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가 그 제주말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가 그게 말이야? 알아들을 수가 없어.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보고 뭐 하면서 제주도 말을 쓴다는 이유로 이제 남편을 갖다가 남편한테 막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욱해가지고 갑자기 제주 말을 쓴다고 완전히 야만시하는 거다 뭐 이러면서 완전히 욱해가지고 또 한바탕 그 부인한테 한바탕 난리를 부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 내 분위기라고 하는 게 삼촌은 삼촌대로 서울 말을 몰라가지고 그렇지. 아내는 아내대로 또 제주 말을 몰라가지고 그렇지. 또 나는 뭐냐 뭐 이러면서 삼촌과 아내 사이에서 엄청난 그 가정 내 긴장감이 형성되면서 이 나가 이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내가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서울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뭐 서울에 이제 중산층으로 살면서 마치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은 내 그 고향도 숨기면서 난 서울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처를 해왔는데 이제 내 정체성을 찾고 싶어 하면서 지금부터는 나도 집에서 제주말을 쓸 거야 하면서 제주말을 막 쓰는 데다가 아들한테 제주말을 막 가르쳐요. 그러니까 역으로. 그래서 삼촌에 대해서도 아들내미가 무시하지 못하게 야 제주말로 요거는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제주말을 막 쓰면서 그런 이제 시행착오를 1년 동안 겪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삼촌이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다 못 채우고 제주도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로 내려갔을 때는 뭐 삼촌이야 뭐 아유 이제 뭐 1년이 다 지났으니까 난 그냥 고향에 가서 그냥 농사나 물질이나 하면서 살랜다. 원래 삼촌이 해녀였습니다. 물질이나 하련다 하고 이제 내려가요. 그랬더니 이제 마음 저편에서 이 나는 삼촌이 혹시 서울에 올라오셔서 큰 상처를 받고 어떻게 보면 내려가신 게 아닌가 하고 자책감을 이제 느끼는 와중에 제주도에 있는 큰아버지한테 전화가 옵니다. 야, 너는 그 제주를 떠나가고 집안에 그 제사가 있는데 벌써 8년 동안 제사에 한 번도 내려오질 못했다. 할머니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또 조부의 제사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번만이라도 좀 네가 내려가야 되지 않겠니?라고 이제 전화가 와요. 그래가지고 이 화자인 나가 할아버지 이제 제사를 이제 모시기 위해서 그 8년 만에 김포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김포에서 제주라고 하는 게 사실 비행 시간 자체를 보면은 뭐 수속 빼면 한 50분이면 휙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왜 지금까지 제주도에 내려가지 않았을 건가. 그러니까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막 울적한 심정이 계속 올라오고 제주를 자꾸 회피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 서울에서의 이런 안정된 삶을 그냥 제주를 잊고 살고 싶어하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친족 중심의 어떤 제주 문화 속에서 내가 정말 못할 일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일본에 계시고 아버지는 4.3 때 일본으로 도망갔다고 이제 소설 속에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삿날이 되면 아버지가 어쨌든 일본에서 뭐 양식도 보내고 돈도 보내가지고 제수상은 제사 음식들은 막 잘 차리고 있는데 근데 내가 집안에 뭐 자식된 도리로서 제사를 못 모신 거는 너무 죄책감이 든다 해서 8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제주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8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제주에 가서 결국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요. 제주도의 그 뭐 이 시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말이죠. 그 제사를 지내다 보면은 그 한 마을이 같은 날에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친지 중에 같은 날에 돌아가신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같은 날. 그래서 제사를 지내다 보면은 이 마을에서 이 집에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옆 마을에 또 가고 옆 마을에 가고 하는 식으로 동일한 날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뭐냐면은 4.3 사건 당시에 한 마을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희생이 되었기 때문에
제삿날이 같은 마을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뭐 제주 4.3 사건 당시에 제주에서 희생된 사람들 수가 한 3만 명 된다고 합니다. 3만 명. 근데 그때 당시 인구가 한 30만 명 정도가 되었으니까 10분의 1 정도가 이제 뭐 죽음을 당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3만 명의 그 가족 친척을 이렇게 줄줄이 연결을 시켜 보면은 제주도 사람들은 사돈의 팔촌까지 쫙 하면 다 이제 그런 어떤 그 죽음이나 뭐 희생하고 다 연결된 집안인데다가, 보통 이제 그 4.3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너희들은 폭도야 하면서 이제 주민들을 갖다가 이제 그 토벌대가 희생을 시키는데, 그랬을 때 이제 이 소설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북촌 조천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소설 배경이 이제 조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북촌마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북촌마을. 그러니까 제주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제주공항이 여기로 올라가면은 이제 조천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고요. 여기 뭐 함덕 해수욕장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 근데 여기가 이제 소설적 배경인데요. 요 마을에서 그 4.3 당시에 한 300명의 마을 주민이 소위 말하는 이제 폭도의 가족이다 라고 몰려가지고 이제 집단 희생을 당한 지역이고, 유년 시절에 이제 소설의 화자인 나가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당시에는 국민학교 시절에 이 그 학살 과정에서 유년, 그러니까 7, 8살 됐겠죠. 그때 구사일생으로 이제 살아남아서 서울로 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제 순이 삼촌 같은 경우는 그때 남편은 폭도로 몰려서 한라산으로 잠적을 해 있고 도피를 해 있고, 두 자식을 이제 키우고 있고 뱃속에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학살 과정에서 이 두 자식이 이제 총에 맞아서 죽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제 나중에 태어나서 이제 딸, 유복자죠. 딸이 되는데, 그 딸도 이제 시집을 가서 이제 50대가 돼서 이제 혼자 살고 있는 뭐 그런 곳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50분 만에 딱 내려갔는데요. 큰아버지 댁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니까, 보통 이제 보면은 평소에는 뭐 제주도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저 과거의 얘기를 잘 안 합니다. 특히 이제 그 비극적 기억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섬 지역을 생각을 해보면은 저 섬 안에는 뭐 제주 4.3 과정에 보면은 이제 이른바 좌익, 이른바 우익 해가지고 상호간에 죽고 죽이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을 했고, 대부분은 사실은 그 어떤 이념적 항쟁과 무관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는데, 주민들이었는데, 같은 마을 안에 뭐 이를테면은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과 내 동생을 죽인 사람이 같은 마을에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뭐 이게 제주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주도만 그런 게 아니고 지역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그 해방 이후부터 막 한국 전쟁기를 거치면서 그런 사건들이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같은 마을 안에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자의 그 뭐 이를테면 아버지가 뭐 내 여동생을 죽였다거나, 저자의 누가 내 누구를 죽였다거나, 이게 얽혀 있어요.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은 뭐 한 3대까지 손자 세대까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같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그 집안이 그 사실은 독특한 부분이 뭐냐면은 제주 4.3 사건 당시에 사실은 이게 섬 사람들이 있고 희생당한, 그 다음에 이 제주도로 이제 입도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육지에서 입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소설 속에서는 이제 뭐 서북 청년단 출신의 경찰 혹은 군인이 이제 입도를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소설 속에서 얘기되는 남로당 폭도를 진압한다는 목표로 진압하는 와중에 섬 사람들을 학살하게 되는데, 이 서북 청년단 출신의 사람들 가운데, 이 서북 청년단 같은 경우는 서북 지역에서 월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 속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평안도 용강 지역에서 이제 그
분단이 되기 전에 이제 월남을 했던 사람들이죠. 아시는 바대로 그 남한의 이승만 정부가 성립되는 과정에서는 뭐 이른바 좌익이 소탕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북한의 김일성 정부가 성립 과정에서는 우익들이 소탕이 됩니다. 특히 이제 북쪽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우익이라고 했을 때 많은 경우에 보면은 지주, 그러니까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또 한편에서 보면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무신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조됐기 때문에 기독교, 개신교죠. 이 평안도 같은 경우가 뭐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에 뭐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도 뭐 얘기할 정도로 기독교 세력이 굉장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쪽에 있는 모든 뭐 이렇게 총신대니 장신대니 이런 신학대학이 사실은 평양신학교의 이제 후신이잖아요. 남쪽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이 평안도에 뭐 소위 말하는 지주, 그 다음에 평안도 함경도야 뭐 그렇게 잘 살던 지역은 아니고 평안도 지역에 뭐 중농, 그러니까 지주는 아닌데 어느 정도 자작농으로서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 플러스 기독교 신자들이 이제 이북 정권에서 엄청난 탄압을 받고 뭐 일종의 이제 그 토지 뭐 혁명을 한다고 해서 토지를 갖다가 이제 국가가 다 몰수를 하고 그걸 갖다 이제 다 이렇게 나눠주는 이 무상 분배 과정 속에서 땅을 빼앗기고 또 한편에서 보면은 어떤 종교의 자유, 기독교 이런 걸 상실하고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남쪽에 왔을 때 먹고 살 일이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서북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왔어요. 근데 빈털터리로 온 겁니다. 땅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북 지역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 길을 모색하는데 그때 뭐 이를테면은 4.3 사건이니 뭐 여순 사건이니 한국 전쟁이니 뭐 이런 어떤 분쟁이 이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경찰과 군인으로 입대를 해요. 입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북쪽 정권에서 자신들이 받았던 그 탄압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아주 열혈 반공주의자가 돼서 군과 경찰에 입대를 해가지고 뭐 이른바 그 레드 헌터로서 활약을 하게 되는 거죠. 레드 헌터로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주도에 입도했는데 제주도에 입도를 해서 경찰과로서 섬 사람들을 갖다가 탄압을 하고 학살을 했는데 섬 사람들 그 입장에서 보면은 살아남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아버지고 만약에 아들, 딸들이 있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시에 제주도 그 아버지라고 하면은 아들 녀석은 어차피 잡히면 죽게 되는 거니까 탈출을 시킬 거예요. 뭐 한라산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돈을 써서라도 일본으로 탈출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탈출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딸내미가 있어요. 딸이 있는데 딸은 어떻게 할 거냐? 딸을 갖다가 혼자 일본으로 탈출시키기는 어려우니까 이 부모들이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반공 위기의 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서북 청년당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하게 된 딸이 서북 청년단하고 결혼을 하면은 일단 뭐가 검증이 되는 거냐면 얘는 좌익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우익인 서북 청년단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생존을 이제 모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도 벌어지냐면은 이 결혼을 갖다가 살기 위해서 막 경쟁적으로 자기의 이제 딸들을 갖다가 뭐 서북 청년단 출신의 뭐 군인이랄지 경찰하고 결혼을 시키다 보니 이 서북 청년단들 가운데서도 뭐 이를테면은 사실은 결혼을 이미 했는데 또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고 이런 현상들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여자를 속이고 저쪽 집안을 속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딱 그 어떤 4.3 사건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강 상태로 가고 났을 때 그러면은 그 혼인을 했던 그 남자가 제주섬에 남아가지고 식솔들을 갖다가 가족들을 갖다가 건사를 해야 될 텐데 개 중에는 그냥 육지로 무책임하게 떠나버리고 자식들은 제주도에 남겨놓고 그냥 육지로 가는 거예요.
육지로 가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일부는 이제 제주도에 남아서 살아가긴 하는데 혼외 가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혼외 자식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호적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호적 정리가. 그래서 제 친구, 제주에 살고 있는 제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그 친구가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제주도에 가가지고 시청 앞에서 이제 회를 먹고 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얘기는 그 처음으로 몇십 년 만에 그 하는 건데 우리 할머니가 5분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아무래도 그 저기 뭐야 할아버지가 그 서북청년단하고 이제 대동청년단이라고 하는 이제 우익단체가 있었는데 거기 출신이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 그 많은 여자들이 살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워낙 난리통이라서 뭐 호적 정리부터 해가지고 이게 전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제사를 갖다가 막 밥그릇을 갖다 5개씩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맨날 지낸다는 겁니다. 할머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얘기도 이제 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호적에는 한 집만 들어갔겠죠. 한 집만 들어가고 그러나 이제 제사를 지낼 때는 이제 밥그릇이 수북히 이렇게 있어가지고 할아버지 하나, 할머니 5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건데 지금 이제 소설 속의 고모부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서북청년단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모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제주도에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가 제주도에 이제 제사를 지내러 가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러 갔는데 여기에는 사촌형인 길수형이 있고요. 등장인물을 보면은 또 큰아버지도 있습니다. 큰아버지. 길수형하고는 이제 사촌 관계죠. 그다음에 이제 나가 있고요. 또 고모부도 이제 제사 과정에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근데 길수형하고 큰아버지나 나는 4.3 과정에서 이제 희생된 도민의 이제 자식이고요. 고모부 같은 경우는 희생의 주체가 됐던 이제 서북 청년단 출신인데요. 제사라고 하는 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그 뭐 4.3 사건이랄지 뭐 지금 뭐그 6.25 전쟁 과정에서의 뭐 이러저러한 그 비극이랄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안 합니다. 집안에서도 얘기를 안 하고 뭐 가족끼리도 그 얘기는 하지 마라 하고 얘기를 안 해요. 뭐 이를테면 월남전 얘기도 안 해요. 월남 가서 뭘 했는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안 하는 게 이제 서로 간에 좋기 때문에 침묵을 하는데 거의 유일하게 어쩔 수 없이 집안에 가장 민감한 문제가 나올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삿날입니다. 제삿날. 그래서 제삿날이 되면은 친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저희 집 같은 경우를 보면 막내 고모가 항상 말을 꺼내더라고요. 막내 고모는 오빠가 인생 잘못 살았다 막 이러면서 말을 꺼내가지고 나중에 난장판이 돼요. 제삿날이. 앞으로 안 보고 살겠다 뭐 이러면서 난장판이 되는데 여기도 이제 제삿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삿날.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 역시도 이제 이 제삿날에 제사를 지내면서 지금까지 억제하고 있었던 과거의 일들을 갖다가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삿날이 마을 사람들이 뭐 300명이 다 동시에 죽었으니까 제삿날도 마을이 다 똑같고 그러다 보면은 옛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해가지고 이제 길수형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길수형이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4.3 그 사건이 지난지도 벌써 20년이나 흘러갔는데 20년 정도가 흘러갔는데 지금이라도 좀 정부에서 적어도 위령제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죽은 사람들은 대다수가 그 양민들이었는데 이 양민들이 그 제주섬이 무슨 빨갱이 섬이라고 폭도가 3만 명이나 됐겠느냐. 사실은 뭐 남로당이 봉기했을 때 그거는 300명밖에 안 됐고 죽은 사람은 지금 3만 명인데 제주도민이 그러면은 거의 2만 9천 한 700명 정도는 억울하게 다 죽은 사람들인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근데 왜 우리 정부에서는 위령제라도 해서 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홀령이라도 좀 공식적으로 좀 위로받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길수형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대에 뭐 이런 뭐 이를테면 진혼이나 위령을 제대로 안 하게 된다면은
자식 세대로 가면은 이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망각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도대체가 죽은 조상님들을 찾아볼 면목이 없지 않느냐라고 제주말로 길수영이 이제 제주말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갖다 이제 제주말로 합니다. 제주말로 해요. 그랬더니 고모부가 얘기를 하다가 그거는 조카 말이 맞다 하면서 처음엔 제주말로 해요. 그러니까 고모부는 원래 평안도 사람인데요. 4.3 사건이 끝나고 그 육지로 돌아가지 않고 제주도에서 결혼한 고모하고 함께 살면서 완전히 이제 현지화가 된 거죠. 그래서 말도 한 30년, 뭐 20년 정도 지나니까 함경도가 아니라 평안도 사투리를 쓰지 않고 제주말로 이제 길수영하고 대화를 하고 나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그래 뭐 나도 서북 청년단이고 그때 응? 그때 정말 억울하게 죽어간 내가 죽인 건 아니지만 억울하게 죽어간 제주 사람을 많이 보았다. 솔직히 그때 죽어간 그 어린아이들이랄지 그때 죽어간 그 여성들이랄지라고 하는 사람들 노인들이랄지 하는 사람들이 무슨 빨갱이였겠느냐 무슨 빨갱이였겠느냐 그때 당시 우리들은 뭐 이 서북청년단 입장에서 얘기하자면은 이북에서 너무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이 공산당 정권에서 너무나 그 탄압을 받아가지고 이를 갈면서 월남을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부모도 이제 다 죽고 이북에서 트라우마를 겪고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 원한도 있고 분노도 있었다. 이 빨갱이 놈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따위가 되어버렸다 해서 제주 섬에 소요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우리들이 제주섬에 와서 그렇게 극악하게 무리하게 제주민들을 갖다가 그렇게 이제 희생시킨 것은 이 북한에서 그러니까 이북에서 우리가 겪었던 어떤 감정이 제주 사람에게 그 투영된 것이 있긴 한 것 같다 하면서 이제 한편으로 성찰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무장한 폭도까지는 뭐 당연히 진압을 했겠지만은 사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비무장 폭도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폭도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랬더니 비무장 폭도가 말이 되느냐 하면서 이 길수영이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주민을 갖다가 고모부가 제주말로 비무장 폭도였다 하면서 문제가 된 표현이 이겁니다. 폭도.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그 고모부는 그 과거에 그 서북 청년단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폭도라고 표현해요. 그랬더니 이제 길수영이 뭐라고 얘기하냐 고모부 아니우다 하면서 제주말로 비무장 폭도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 마을 사람들은 폭도가 아니고 양민이었다 그냥 평범한 그 양민이었는데 왜 양민을 갖다가 폭도라고 부르느냐 하면서 이제 길수영이 막 화를 내요 고모부한테. 그랬더니 고모부가 발끈하면서 갑자기 이때부터 서북 사투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평안도 사투리를 쓰기 시작해요. 사투리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고모부가 제주말을 쓰면서 얘기할 때는 같은 제주 사람이구나 안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고모부가 일변해가지고 그건 아닌디 뭐 이러면서 갑자기 평안도 사투리가 막 나오면서 폭도 얘기를 갖다 막 하니까 큰아버지하고 이제 길수영하고 이 나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그러니까 그 말소리만 들어도 이 신체에 각인되어 있는 공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평안도 사투리를 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죽였는데 이분 갑자기 고모부가 제주말을 쓸 때는 전혀 의식을 하지 못했는데 평안도 사투리로 그건 아닌디 폭도였디 뭐 이러면서 갑자기 평안도 사투리를 쓰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온몸이 그때 당시 이제 신체에 각인된 공포가 이제 빡 그 뿜어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건 아마 이런 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우슈피츠를 다루고 있는 영화 있잖아요. 영화 이런 걸 보면은 그
독일 군들이 그 유태인들을 이제 학살하는 장면이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나와요. 그때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학살을 하냐면 두 하면서 이제 독일어로 너 이러면서 이제 나오라 그런 다음에 그냥 무자비하게 막 학살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45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희생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독일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유태인 입장에서 보면은 독일어 자체가 그 사람하고 완전히 무관한 건데 독일어라고 하는 게 그 폭력의 기억을 막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길어 올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일제 시대 때 아주 가혹한 그 일본인에 의한 폭력과 억압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해방이 되고 나서 한참 잊고 있었는데 회사에 갔더니 뭐 일본 회사하고 뭐 오퍼를 놓고 교섭을 하라 그래가지고 일본어를 처음에 또 듣게 되었을 때 그 일본어라고 하는 게 그냥 소통의 언어가 아니고 굉장히 무서운 그 억압과 폭력의 언어로 느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주 사람들 그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서북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성격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